이탈리아 현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 여성은 한국인과 얽혀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사는 아리아나 비스콘티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아마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이 지역에서 명망 높은 비스콘티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과 자부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문은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전통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작은 토마토 소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제 증조부 때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으며 그 맛이 뛰어나서 단골 고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스콘티 소스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깊은 맛으로 유명합니다. 인근의 여러 고급 식당들도 저희 소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이탈리아 남부의 토양과 태양 아래에서 자란 토마토로 정성껏 소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 소스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소스를 통해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스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부터 수확, 가공,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가족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지는 이 공장의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공장을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닌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성지로 여기십니다. 할아버지는 늘 비스콘티 소스는 우리 가문의 혼이 담긴 것이야. 이 소스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명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고 저 또한 이 소스를 만들 때마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소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희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행운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제 16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토마토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여행 가방을 싸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인 줄 알았지만 부모님은 그날 중국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처였고 부모님은 그곳에서 직접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중국과의 거래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빠도 우리 딸이랑 떨어져 있기 싫지만 중국과 거래할 때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배운 상거래에서 신용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중국은 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출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하시고 제 생일 전에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믿고 그들을 떠나보냈지만 그날 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꾸지 않았던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나타나 아리아나야, 부모님을 가지 못하게 해야 해. 가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단지 악몽이라고 치부하며 부모님께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출발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할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중국에서 돌아오시고 나서야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왔고 거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부모님이 최근에 드신 음식이나 여행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부모님이 중국에서 돌아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중국에서의 음식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오빠의 학비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며 중국에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그 생생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죠. 창밖을 보니 이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앞으로 1시간 뒤면 엄마 아빠가 공항으로 떠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어요. 물이 꿈에 불과하다. 한들 꿈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괜한 말은 삼가는 것이 맞는지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고 어느새 30분 뒤면 부모님이 공항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죠. 이젠 정말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고 결국 저는 부모님께 꿈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오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가려던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분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저는 방문을 마저 열지도 닫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서 의도치 않게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거래처가 중국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거래만 잘 성사되면 우리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건 걱정 없겠어요. 당장 내년이 입학이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너무 잘 됐지. 뭐예요? 정말 한시름도 와요. 당시 19살이던 오빠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로 입학할 예정이었는데 부모님은 그동안 아무 내색하지 않고 계셨지만 사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중국에서 거래를 하자는 연락이 온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꿈의 할머니가 나와서 중국에 가는 것을 말렸다.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엄마 아빠는 중국으로 떠나요. 저는 부모님이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혹시나 두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하고 걱정됐죠. 그래서 저는 매일 부모님께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저에게 부모님은 황당해 하시며 아리아나 너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 거기에 대고 저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손만 끓였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것만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부모님이 귀국하시는 날이 되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중국에 계시는 동안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셨고 거래도 잘 마치고 했어요. 저는 역시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날 밤은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부모님의 몸에 점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와 아빠가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몸에 열이 오르고 심한 어지러움 느끼시고 처음에 저희 가족은 부모님이 몸살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다녀오셨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부모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날 새벽 결국 엄마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저희는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다행히 아빠는 의식이 있으셨죠. 숨 쉬는 것을 힘들어 하셨고 탈수 증상도 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엄마 아빠의 상태를 보더니 피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셨죠.
오빠와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할아버지는 아빠 옆을 지키고 계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집에서 응급실까지 달려오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꼭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착자해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의사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쳐왔고 불행하게도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분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폐혈증이에요. 이미 염증이 온몸에 퍼져버려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이날 이때까지 크게 알아본 적도 없는 애들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 믿을 수 없다고 다시 검사해 보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혹시 최근에 두 분이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거나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지는 않았는지 묻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바로 이틀 전에 두 분 다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했죠. 제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중독에 의한 폐혈증인 것 같네요. 식중독은 주로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데 중국이 딱 그런 환경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요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식재료 역시 세척하지 않아요. 에서는 여러 음식을 만들면서도 도마와 칼은 딱 한 개만 사용하죠.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오염된 환경에서 발생한 세균이 저희 부모님의 몸에 들어와 식중독을 일으킨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제 꿈에 나와 부모님이 중국에 가지 못하게 말리려고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그건 할머니가 기적처럼 만들어주신 기회였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꿈이라 무시해버렸던 거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후회가 되고 정말이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어떻게든 해달라고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좀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네요. 부모님과의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는 심장이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경 할아버지와 오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엄마, 아빠를 위해서 힘을 내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가 사랑했던 토마토 농장도 정성을 다해 갖고 왔죠. 오빠는 가족의 곁에서 지내고 싶다며 럼피아 대학교에 가려던 계획도 수정해 이탈리아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오빠가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라 했을 때 크게 화를 내시면 반대하셨는데 오빠가 어린 아리 하나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하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죠.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오빠는 틈틈이 할아버지의 공장 일을 도왔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갔어요. 그 후로 어느새 10년이 지났고 오빠와 저는 어렵 성인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희 토마토 소스 공장도 꽤 많은 성장을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늘 커다란 나무처럼 든든했던 할아버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약해지죠. 요즘은 눈이 침치면서 서류를 보기도 힘들다고 하시며 이제 그만 대표지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희 남매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할아버지에게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며칠 뒤 할아버지를 북유럽 한 달 장기 투어에 보내드렸죠. 할아버지는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며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나신 후 저희는 토마토 농장에서 일할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어요. 저희 공장에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국인은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만든 규정인데
저희 엄마, 아빠가 청결하지 못한 중국인들 때문에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중국인들을 싫어하게 되셨거든요. 게다가 중국인들은 세상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중국화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반면에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가끔 한국인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저희 공장에 일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엄청 성실하고 센스 있게 일 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오늘 면접을 보러 오기로 한 사람도 한국 여자였기 때문에 오빠는 이 사람에게 큰 결격 자유만 없으면 합격시키겠다 했어요. 저는 오빠의 옆자리에 앉아 어떤 사람이 오려나 기대하고 있었죠. 잠시 후 까만색 머리를 길게 기른 20대 초반의 여자가 면접장에 들어왔고 자신을 한국에서 온 장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유라는 여자는 어딘가 조금 이상했어요. 당시에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북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한국 여자들은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었고 깨끗하게 잘 관리된 손톱과 윤기나는 머릿결 오밀, 조일 귀티, 나는 이모 고비가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 장유라는 여자에게서 그런 특징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심하게 기름져 있었고 길게 기른 손톱에 검은 때까지 껴 있었어요. 아무래도 꺼인, 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그 여자에게 정말 한국 사람이 맞냐고 혹시 중국인인데 실수로 잘못 지원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는 진짜 한국 사람이라면서 못 믿겠으면 자신의 여권을 확인해 보라고 하더니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로 그 여권을 건네받았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것은 한국 여권이 맞았습니다. 선명한 파란색 표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말문이 막혀버렸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오빠는 그런 저를 보고 작게 한숨을 쉬더니 제 대신 그 여자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공장은 절대 중국인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려다 보니 제 동생이 실수를 했네요.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사과의 의미로 장유리 씨를 바로 채용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오빠의 제안에 그 여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그렇게 장유리는 저희 공장의 직원이 되었답니다. 처음에 장유가 저희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부러 그녀를 피해 다녔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스럽게 했고 그녀도 무례하게 행동했던 저를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유는 뜻밖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왜 자꾸 저를 피해 다니세요? 혹시 저 싫어하세요? 여느 날처럼 그녀를 피해 다니던 체계. 그녀는 이런 질문을 던져왔고 저는 깜짝 놀라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면접을 보던 날 중국인이라고 오해했던 일을 정식으로 사과했죠. 사실은 그날 바로 사과했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여서 그러자 장유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아나 씨가 한국인인 저를 중국인으로 오해한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창피한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따라하고 있으니 아리아나 씨 같은 외국인이 보기에는 헷갈릴 수도 있죠. 저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다니 살면서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오히려 나는 한국만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는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양심을 속일 수는 없으니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한국인들은 원래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쳐요. 방금 전에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셨죠. 사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이 자랑하는 케파도 실은 다 중국 노래를 베껴서 만든 것이고 한국의 전통 의상이 한복도 중국의 전통 의상에서 약간만 변형시켜서 만든 가짜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장유리는 한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제발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장유리가 하는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지만 자기 나라에 대한 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거짓으로 할 리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이 이런 짝퉁 국가라는 사실을 부디 저에게 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유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 씨가 저를 중국인으로 오해했던 일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서 자꾸 저를 피하셨잖아요. 저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못난 한국인인 제가 위대한 중국인으로 오해받았던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 장유리는 그렇게 말한 뒤 이제 그만 농장에 일하러 가보겠다며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방금 장유와 나눈 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국이 정말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색채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다 중국을 따라한 것들이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충격이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장유리가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이 사실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장유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추지 않고 털어놓다니 참 용감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다소 청결하지 않은 것이 흠이 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솔직한 사람이라면 일을 맡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와 이 일에 대해 상의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오빠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저처럼 장유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장유 씨를 오빠의 사무보조로 일하게 하는 건 어때? 할아버지가 한국인들은 일 처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잘한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장유리 씨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이 제안에 오빠도 동의했고 이틀 뒤부터 장유리는 농장이 아닌 오빠의 공장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죠. 장유리가 맡은 일은 간단했어요. 사무실과 낭비실을